그 전화는 겨울이 다 지나갈 무렵에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삼키고 또 꺼내려다 삼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망설임의 무게를 알아차렸습니다. 40년 전 제가 누군가에게서 똑같은 망설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촌 오빠가 저를 찾아왔던 그날,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말을 꺼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하나가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아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요. 40년 전 일입니다. 저는 29이었고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했고 저는 시장 근처 작은 가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었지만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굶을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중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고 조금만 잘 되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보증 같은 거 절대 서는 거 아니다. 그건 집안의 규칙이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금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이 젊었을 때 보증을 섰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간살이를 다 빼앗기고 처가까지 얹혀 살다가 결국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보증을 섰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 사촌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보다 5살쯤 많았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가끔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촌 오빠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온 건 그해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뒤였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나가고 없었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사촌 오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뭔가 부탁하러 왔구나. 사람이 무언가를 청하러 올 때는 표정이 다릅니다.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는 게 아닌 눈이 먼저 말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마루에 앉아서 한참을 말을 못 꺼냈습니다. 차를 내왔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사촌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인쇄소가 요즘 많이 어렵다. 큰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돈이 묶였어. 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 보증을 세워야 한다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사촌 오빠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다음 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촌 오빠가 직접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너희 부부 이름으로 보증을 서줄 수 있겠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증은 서는 게 아니다. 한 번 서면 집안이 무너진다. 사촌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3개월만 버티면 된다. 묶인 돈이 풀리면 바로 갚을게. 이자도 내가 다 물겠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저는 사촌 오빠의 눈을 보았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진짜로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저런 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촌 오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사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해도 빚은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절해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운명을 믿는 일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잖아. 보증은 절대 서는 거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촌 오빠의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촌 오빠네 식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언니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아이들은 명절 때마다 세뱃돈을 받으면 좋아서 깔깔거렸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무너지면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집, 조금씩 모은 돈, 평범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삶, 그걸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촌 오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집에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니?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렵겠습니다. 사촌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했지만 그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어른들 유언입니다. 형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촌 오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사촌 오빠는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기대했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이니까. 사촌 오빠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날이 추웠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들어와. 추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한 걸까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쇄소도 잘 되던 곳이었습니다. 운이 나빴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보증을 섰는데 사촌 오빠가 갚지 못하면요. 우리 집이 날아가면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냉정이 아니라 생존이라고요.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보증은 인정이 아니다. 무덤이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른이 옳다고 하셨고
집안의 규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촌 오빠가 떠나며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원망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사촌 오빠네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언니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서방네 인쇄소 결국 문 닫았다더라.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촌 오빠네 인쇄소 말씀이세요? 그렇지. 빚 갚다가 결국 못 버텼다더라. 집도 팔고 지금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촌 오빠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탓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증을 섰더라면요. 사촌 오빠가 그 3개월을 버텼더라면요. 그러면 인쇄소가 살아났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촌 오빠네 이야기를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봤자 답이 없었습니다.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사촌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그 표정, 신발을 신으며 했던 그 말. 가족이니까. 저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나중에 태어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안에만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은퇴했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도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아쉬운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촌 오빠네 소식은 그 뒤로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새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장례식에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촌 오빠가 아직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또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기억을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삼키고 또 꺼내려다 삼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촌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그 표정, 차를 받아들던 떨리는 손, 한참을 말 못 꺼내던 그 침묵. 똑같았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대요. 보증이 필요하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증? 네, 엄마 아빠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시면 대출이 나온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거절했던 그 부탁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사촌 오빠였고 지금은 아들입니다. 그때는 친척이었고 지금은 피부치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라요. 그때랑은 달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걸요. 3개월만 버티면 된다. 꼭 갚으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아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후회한 적도 있고 잘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선택을 또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이번에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거절하면 저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사촌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지금 아들의 목소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람은 거절을 기억하지, 이유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촌 오빠가 떠난 뒤로 저는 한동안 바깥 출입을 줄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누군가 사촌 오빠네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았습니다. 친정 쪽 모임에 가면 새언니의 눈을 마주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해 겨울 외할머니 제사가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사촌 오빠네가 올까, 오면 무슨 얼굴로 인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을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 혼자 다녀와도 될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친정 제사니까 네가 가야지. 저는 혼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사촌 오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원망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삿날 사촌 오빠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식이는 왜 안 왔어? 연락은 했니? 친정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인쇄소가 어렵다더라. 얼굴 보기 민망해서 그런가 보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촌 오빠가 안 온 게 다행인지 서운한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섰더라면 사촌 오빠는 오늘 제사에 왔을지,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했을지, 아니면 어차피 오지 않았을지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빈자리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 뒤로 명절마다 사촌 오빠네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물었습니다. 영식이네는 왜 안 왔어? 그러면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정이 어렵다더라.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두 해가 지나자 아무도 사촌 오빠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빈자리에 익숙해집니다. 저도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왜 생겼는지를요. 사촌 오빠가 떠나던 날 신발을 신으며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세 글자가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시장에서 사촌 오빠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서방네 인쇄소 결국 문 닫았다더라. 빚 갚다가 못 버텼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도 팔았다더라.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섰더라면 어땠을지, 사촌 오빠가 그 3개월을 버텼더라면 어땠을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있었겠어. 보증 섰다가 우리도 같이 망했으면 누가 책임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봐라. 보증 섰으면 우리도 적골 났어. 네가 잘한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변명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사촌 오빠네 이야기를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도 답이 없었고 후회해도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우리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려다 끝내 말하지 못하던 얼굴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사촌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한 번만 도와다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도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촌 오빠는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마당 끝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에 잠이 깼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꿈은 가끔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마음이 며칠씩 무거워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삼키는 그 망설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사촌 오빠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망설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들의 한마디에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사촌 오빠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듣고 계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있다. 보증이라고 했니? 네, 은행에서 담보가 부족하대요. 엄마 아빠 이름으로 보증만 서주시면 대출이 나온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촌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그 표정, 차를 받아들던 떨리는 손, 한참을 말 못 꺼내던 그 침묵, 그리고 지금 아들의 목소리, 똑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거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2억이요. 2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 3억쯤 됩니다. 2억이면 거의 전부를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거니?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많이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받을 돈이 묶였어요. 지금 당장 돌려야 할 돈이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거래처 부도. 받을 돈이 묶였다. 40년 전 사촌 오빠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단어 하나, 상황 하나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 알아봤어요. 은행도 가보고 저축은행도 가보고 아는 사람한테도 부탁해봤는데 다 안 된대요. 담보가 없으면 안 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사촌 오빠의 눈에서 봤던 그 간절함이 아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3개월만 버티면 돼요. 묶인 돈이 풀리면 바로 갚을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만 버티면 된다. 묶인 돈이 풀리면 바로 갚겠다. 40년 전 사촌 오빠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라요. 그때랑은 달라요. 그때랑은 다르다. 아들이 무슨 그때를 말하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사촌 오빠 일을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들이 말한 그때는 아마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말은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상의해보마. 내일 다시 전화하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아서 금방 어두워집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방 안에서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대로 말했습니다. 보증을 서달래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대요. 우리 이름으로 보증을 서달래요. 남편이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2억이래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사촌 오빠 이야기였고 지금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보증은 안 돼.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4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증은 안 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수잖아요. 사촌 오빠 때랑은 다르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증은 보증이야. 누구 보증이든 마찬가지야. 저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보증은 보증입니다. 아들이든 남이든 갚지 못하면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촌 오빠는 친척이었지만 민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낳고 키운 아이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젊으니까. 42이 젊나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42. 젊다고 하기엔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가 망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주들은요? 며느리는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할 일. 그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 일을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건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사촌 오빠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사촌 오빠의 보증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네는 무너졌습니다. 인쇄소가 문을 닫고 집을 팔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우리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무너질 운명이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 거절하면 무너지는 건 아들입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아들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을 꼭 잡고 걸어갔을 때, 그 아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보증을 섰는데 민수가 갚지 못하면요.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면요. 그때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40년 전에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맞는 말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왔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앉아.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가 물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어요. 받을 돈 8천만 원이 묶이면서 다른 자금까지 줄줄이 막혔어요. 그래서 당장 버티려면 2억이 필요해졌어요. 2억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빌리겠다는 거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2억이면 막힌 자금을 돌리고 새 거래처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3개월이면 돼요. 3개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사촌 오빠도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만 버티면 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3개월 안에 꼭 갚을 수 있니?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사촌 오빠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약속? 그 말도 사촌 오빠가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약속한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보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정말 없는 거냐? 처가 쪽에는 알아봤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가 쪽은 어려워요.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요. 저는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사돈어른이 작년에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쪽도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은 안 되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담보로 잡을 게 없대요. 집은 이미 대출이 있고 회사 자산은 가치가 없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평생 이런 부탁 한 번 안 드리고 드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런 부탁 한 번 안 드렸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손 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고 결혼할 때도 우리한테 큰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42살 된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던 그 아이요. 지금도 넘어져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시간을 좀 다오. 엄마하고 상의해 봐야겠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 안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나간 뒤 저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40년 전 사촌 오빠일 때는 남편이 단호했습니다. 보증은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 일이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도 고민이 되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민수잖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이면 쉬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입니다. 우리가 낳고 키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쓰러지려고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촌 오빠 때 생각이 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증을 섰더라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잘 됐을 수도 있고 우리까지 망했을 수도 있고 지금 민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는 저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결혼 전부터 친했고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내는 몇 안 되는 친구입니다. 순자는 사촌 오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저는 말했습니다. 순자야, 상의할 게 있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저는 민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는 것, 2억이 필요하다는 것, 다 말했습니다. 순자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뭐라 안 할 거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사촌 오빠 때 후회했어?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후회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거절하면 또 그렇게 살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잖아. 사촌 오빠 때랑은 다르지 않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인 거야.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답을 못 줘.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근데 하나만 기억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아. 그러니까 후회가 덜한 쪽을 골라. 후회가 덜한 쪽. 그게 어느 쪽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촌 오빠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완전한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을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죄책감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에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망하면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손주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원망하는 눈으로 저를 보면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보증을 섰는데 민수가 갚지 못하면요.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면요. 늙어서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되면요. 아니, 아들도 망했으니 손 벌릴 곳도 없겠지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잃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촌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그 표정, 신발을 신으며 했던 그 말. 가족이니까. 그리고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소파에 앉아있던 그 모습, 야위고 지친 얼굴, 간절한 눈빛. 두 얼굴이 겹쳤습니다. 40년 전의 사촌 오빠와 지금의 민수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거절하면 잃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촌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민수 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새 생각해봤어.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증은 안 돼. 그건 확실해.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2억이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3억인데 2억을 보증 선다는 건 전부를 거는 거야. 민수가 못 갚으면 우리는 끝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라서 더 안 돼. 민수가 망하면 우리한테 기댈 거 아니야. 그때 우리까지 망해 있으면 누가 민수를 도와. 우리가 버텨야 민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민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절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한테 뭐라고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저는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민수가 망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2억 빚을 지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42에 2억 빚 지면 평생 못 갚아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서요. 모레까지 결정해 주세요.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예요. 그러면 끝이니까요. 부도. 그 단어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부도가 나면 사업은 끝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일까지 연락하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결정을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앉았지만 둘 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가 모레까지 결정해 달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전화 받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촌 오빠 때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했어요. 이번에 또 거절하면 저는 그 후회를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을 섰다가 민수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생각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때 생각하면 늦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다는 걸요. 우리는 69, 74입니다. 이 나이에 2억을 날리면 다시 벌 수 없습니다. 노후가 끝납니다. 하지만 민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이 얼마예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4억쯤 되겠지. 왜? 저는 말했습니다. 보증 대신 집을 담보로 잡아주면 어떨까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을? 네, 보증은 우리가 직접 빚을 지는 거잖아요. 담보는 다르잖아요. 민수가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가는 거고 갚으면 괜찮은 거고.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집이 넘어가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민수가 갚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도박이야. 민수가 갚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믿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이잖아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25년. 네, 25년 동안 이 집에서 민수를 키웠어요. 민수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이 집이었어요. 이 집이 우리한테 뭔지 알아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수보다 소중하지는 않아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지? 2억이요. 집을 담보로 잡으면 얼마까지 나올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은행에 물어봐야지요. 남편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보자.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어렵다는 것, 담보대출이 필요하다는 것,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가 4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시네요. 담보대출은 시가의 60%까지 가능합니다. 2억 4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2억 4천. 민수가 필요한 2억보다 많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자는 얼마입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연 5% 정도 됩니다. 2억 기준으로 매달 80만 원쯤 나옵니다. 매달 8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 연금이 200만 원쯤 됩니다. 거기서 80만 원을 이자로 내면 1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출 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3년으로 해주십시오. 3년. 3년 안에 민수가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갑니다.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저와 남편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우리 집, 우리 노후. 전부 민수에게 걸었습니다. 민수가 갚지 못하면 우리는 이른이 넘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 때의 후회가 평생 저를 따라다녔으니까요. 이번에 또 거절하면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연락하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집에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민수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수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보증은 못 써준다.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억이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감사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자는 우리가 낸다. 대신 원금은 내가 갚아야 한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엄마 아빠의 전부야. 알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꼭 갚아야 한다. 3년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이 없어져. 알겠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약속?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촌 오빠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꼭 갚겠다고요. 하지만 사촌 오빠는 갚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다를까요? 민수가 돌아간 뒤 저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한 걸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는 없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촌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했던 그 말, 꼭 갚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 떨리던 어깨, 간절한 눈빛, 두 얼굴이 어둠 속에서 겹쳐졌습니다. 40년 전 저는 사촌 오빠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선택의 무게를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쪽을 골랐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건넨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주 전화를 해왔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래처를 새로 구했는지, 밀린 돈은 갚았는지, 저는 매번 전화를 받으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새 거래처 하나 잡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요.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민수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업도 이렇게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거라 저는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드릴 게 있어요. 저는 민수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남편도 나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3천만 원이에요. 첫 번째 상환금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됐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새 거래처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저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6달 전보다 얼굴이 나아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옅어지고 눈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더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하긴.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안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1억 7천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첫 번째 상환을 했다는 것,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3천만 원, 또 3천만 원, 또 3천만 원. 1년 동안 9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건 1억 천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해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민수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억 천이 남았습니다. 2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갚아 나갔습니다. 힘든 달도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1,000만 원밖에 못 갚았습니다. 어떤 달은 아예 못 갚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더 갚았습니다. 부족한 만큼 채워나갔습니다. 2년이 끝날 무렵 남은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1년 남았어. 5천이면 할 수 있겠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길 바라야죠. 3년째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봄에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여름에 2천만 원을 더 갚았습니다. 남은 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마지막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수표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전부 갚았습니다. 저는 수표를 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45살 된 아들이지만 제 품에 안기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저는 못 해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한 거야. 우리가 잘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건지 아닌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갚았으니까 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수가 못 갚았으면 우리는 잘못한 걸까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전 저는 사촌 오빠의 보증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네는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보증을 섰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촌 오빠네가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우리까지 같이 무너졌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민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못 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요. 사촌 오빠 때 거절한 것도 민수 때 도와준 것도 둘 다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결과가 달랐을 뿐입니다. 사촌 오빠는 못 갚았고 민수는 갚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촌 오빠 생각이 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도 도와줬으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잘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후회는 어떤 선택을 해도 남는다는 걸요. 사촌 오빠 때 거절해서 후회했습니다. 민수 때 도와줬어도 민수가 못 갚았으면 후회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후회의 무게입니다. 어떤 후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 후회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사촌 오빠 때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40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민수 때 저는 아들을 돕는 쪽을 택했습니다. 만약 잘못됐어도 그 후회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그 선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